처음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근대 일본을 만든 두 뿌리, 조슈하고 사츠마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두 지방의 얘기를 갖고 해볼까 합니다. 이 두 지역 출신들이 일본 내에서 그리고 또 일본과 조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요. 우선 그 사츠마, 조주가 바로 이제 지금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베가 야마구치 출신이죠. 바로 그 옛날 조주입니다. 아베 선거구가 이 하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가 뭐로 유명합니까? 관부연락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관의 관부연락선이 여기 이 관자하고 부산의 부자를 따서 관부연락선인데, 일본과 조선이 오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조선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지역이죠. 그런데 조선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관문,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가는 그 관문인데, 이곳에서 명치유신의 주역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아래 가고시마, 바로 지금 가고시마가 바로 그 사츠마죠. 그래서 이 두 곳이 이제 그 근대 일본을 만든 지역들이 번갈아 나왔다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사츠마죠. 그래서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그 가고시마, 제가 지난달에 지난달이 아니고, 작년이네요. 작년에 가고시마 대학에 가서 뭐 특강을 한 적도 있었는데, 뭐 거기 가서 이렇게 사츠마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둘러보고 오고 사이고 다카모리 뭐 그 관련된 여러 유적도 이제 가보고 했는데, 가서 보고서 참 무섭다 하는, 1850년대, 60년대에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조주로 가서, 조주의 일본 보수 우익의 원류라고 불리는 조슈벌의 사상적인 아버지, 그리고 아베가 제일 존경한다고 하는 게 요시다 쇼인입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 죽을 때 나이 보면은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밖에. 근데 요시다 쇼인은 우리로 치면은 위정척사파쯤에 해당되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정척사파인데, 그냥 존왕 양이 그 서양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동학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만, 서양 오랑캐를 배척만 한 건 아니에요. 저게 세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배척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배워야 한다. 그 유명한 게, 피리호가 왔을 때 그 흑선이라고 불렀죠. 그 기선을. 시꺼먼 배. 거기에 가려고 노저어서 그 배까지 갔었던 게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위정척사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송하촌숙이라고 하는, 요시다 쇼인이 운영했었던 서당인데, 이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요시다 쇼인은 일찍 죽었지만, 이 성당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다 일본의 주역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기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모토, 그 다음에 이노우에 가오루는 바로 명성 황후시의 사건을 디자인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일 공사도 있었고, 또 일본의 외무 대신이 돼서 이제 이 조선을 집어삼키는 역할들을 했는데, 명치유신 당시에는 이 기토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기토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토, 야마가타, 이노우에가 조슈의 삼걸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줄줄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노기 장군, 러일 전쟁의 영웅인 노기 장군도 그렇고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우리 탭트 가스라 미자카는 가스라 타로, 일본 수상 지냈었던 그 사람. 그 다음에 조선 총독 지낸 데라우치 마사다케, 또 데라우치 다음에 2대 총독을 지낸 하세가와. 그 다음에 이토 죽고 난 다음에 통감을 이어받은 소네.
이런 사람들이 다 조슈 출신입니다. 나중에 일본 군국주의 일본의 만주 침략 직전에 수상이었던 다나카 기이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의 조슈벌 출신이죠. 그러니까 조슈라는 한 곳에서 이렇게 근대 일본을 이끌어간 주역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 중앙일보에서 표로 한번 잘 정리를 해놨는데, 유신 시대의 주요 인물들,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가 사스마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총리 대신에 조슈에서는 5명, 그 다음에 사스마에서는 3명이나 나왔다. 참모총장도, 그러니까 군부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일부를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인물이 사이고 다카모리죠. 사이고 다카모리는 바로 정한론을 제일 먼저 주창한 사람. 그리고 유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중요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명치 유신이 성공하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근대화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신 자체에서는 당시에 이제 나이도 제일 젊었고, 이제 그래서 그 역할이 좀 중간쯤이었다면, 사이고 다카모리는 유신 3걸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 조슈 쪽에 밀려갖고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 그리고 명치 유신의 역사를 다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무라이 계급 출신들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무라이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상투만 자른 게 아니에요. 사무라이의 특권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갑신정변이나 갑오경쟁하고는 틀린 게, 평등을 우리도 주장을 하긴 했지만 양반계급의 특권을 없앴냐면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거 아니었는데 일본은 해버렸어요. 사무라이가 그걸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특권인데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특권이었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거든요.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없애는 게, 특히 하급 사무라이들은 봉급이 적었기 때문에 또 그걸 없애는 게 또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 이 송화천숙 있죠? 여기 효가선죽구, 여기는 시골의 조그만 사당이었는데, 한국의 개화파가 모인 데는 서울의 북촌의 노론의 거두였던 박규소의 사랑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정승 판서댁 자식들이 모여서, 또 부마가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개혁을 해야 한다는데, 뜻은 뭐였지만 자기 걸 버리는 게 쉽지 않았었던 거죠. 일본은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생긴 것도 참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이 정한론을 주창을 했고, 이 사무라이 정신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사무라이는 전쟁을 하고 칼을 써야 하는데, 일본이 평화로우니까 바깥으로 치자.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치자는 뜻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정한론에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 시기상조다. 그래서 조금 뒤에 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갖게 된 불만을 갖고 유신 정권하고 붙었어요. 유신을 실현시킨 사람 중에 핵심 인물이지만, 그래서 붙었는데, 그게 세이난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인데, 정보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결국은 이제 승패에서 이 정보군이 이기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거기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낭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신 3거지인데, 사이고 다카모리, 기토 다카요시, 우쿠보 도시미치. 이 중에서 기토 다카요시가 조주 출신이고, 이 두 사람은 사스마 출신입니다. 사스마 출신이고요. 이게 바로 정한론을 갖고 일본 내에서 조정해서 이제 하자 말자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 정한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서적들이 남아있는데, 정한론의 최초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인물. 그런데 사실은 요시다 쇼인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선을 정말 하냐 마냐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를 갖고 싸웠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 사이고가
아주 그 낭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제가 마침 가고시마에 갔을 때가 이 쇠고돈이라는 NHK가 야심을 자구로 그린 대하 드라마를 막 시작할 때라서 거기 관광지에다가 뭐 상품도 하고 뭐 배우들도 그 복장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시청률은 별로 안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각지에 사이고 다카모리에 이렇게 동상이 서 있습니다. 다른 군벌들은 여기에 군장 달고 뭐 군복 입고 연하게 하고 있는데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상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츠마 출신들 보면은 여기 오쿠보 도시미치도 그러니까 일본을 이끌었던 명시 유신 직후에를 이끌었고, 오야마 일본 육군의 창설자하고, 사이고 주도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생이에요.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생이고. 그리고 구로다 기요다카는 바로 아마 이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맺은 일본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포함외교를 했었던 게 구로다고. 도고는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그러니까 해전에서의 최고 영웅이죠. 해전에서의 최고 영웅으로 이제 불리는 거. 육전에서는 노기였다면 해전에서는 도고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스가타나 야마모토는 일본 수상을 지낸 총리 대신을 지낸 거고, 사스마라는 일본의 변방. 그러나 사스마가 중요한 곳이에요. 해상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사스마나 조우주를 웅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웅은 큰 웅자를 써서 큰 대번이었고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그런 해상 통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스마번이 영국하고 전쟁도 했어요. 물론 깨졌죠. 깨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스마번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포항쯤 되는 포항 일대에 그 군 한 서너 개를 합친 만한 그 정도인데 거기서 몇십 명을 영국 유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깨어있는 것들, 그건 우리가 못 가졌었죠. 이게 이토 히로부미인데, 자, 이토 히로부미의 세 모습 어때요? 하나는 한복을 입고 있고 또 하나는 상투 들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였어요. 뭐 폭파하고 뭐 죽이고 하는 그런 거 하던 칼잡이였는데, 입장이 바뀐 다음에는 칼을 놓고 문치파의 거두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칼 차고 있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뭘 잘랐습니까? 자기 상투 자른 거예요. 이게 이토 히로부미고, 이게 유명한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런 겁니다. 기토고요.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제 가면서 자기 상투를 잘랐습니다. 유시다 효인이나 이토 히로부미나 다 뭐냐면 조낭양이파인데, 이거는 조낭양이파란 건 우리로 치면 위정척사파예요. 우리나라 위정척사파는 어땠습니까? 내 목은 잘라도 내 상투는 못 자른다. 그런데 일본의 조낭양이파는 시상투 잘랐어요. 시상투 남의 상투 할 것 없이 다 잘라버리고, 근대화로 상투 틀던 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딱 입장 바꿔서 근대화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이 없었고, 이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나는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한복을 입었죠. 이게 이지용이라고 우리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데, 그 한복을 선물해서 이지용의 또 이게 잊어버렸네. 예, 하여튼 그 부인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가슴 아픈 건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영친왕이에요. 8살 때.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영친왕이 제 노릇을 못했죠. 망국의 황태자다운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비판을 해야지만 이 어린 나이에 끌려갔는데 뭘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친왕은 인간으로 치면 참 불쌍하고, 또 불쌍하게, 그리고 품위도 없이 죽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한국 국적 버리고 일본 국적을 얻으려고까지 했었어요. 자, 여기는 야마가타 아지토모. 일본 육군에서 또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토 히로부미와는 평생의 절친이자 가장 심각한 정적이었어요. 가장 제일 큰 라이벌이자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했었던 그런 묘한 사이인데, 여기도 역시 야마구치의 그 하급 사무라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지방 출신인데 유럽에 유학을 가요. 유럽에 유학을 가서 뭘 했냐? 군대를 제대로 배우고 왔습니다. 프로이센 군대, 독일 군대를 제대로 배우고 와서 프로이센 군대를 본따서 군을 근대화시키는 일본 제국 육군 일본의 창설자인데, 총리 대신만 지낸 게 아니라 육군 대신, 참모총장 육군 대신을 지냈는데, 그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실제로 대장이 돼서 치렀고요. 그 서남전쟁 때도 이 사이고 다카모리하고도 친한 사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선배지만 친한 사이였는데, 사이고 다카모리를 결국 이제 죽게 만든, 패배시켜서 일본 군부 내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군인 측의 교육 직업을 제정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 간 중심 인물이다. 이 역할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제도가 육군 대신 현역 무관제라는 게 있어요.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이 있어야만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군 대신과 현역 이 해군 대신은 현역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국방부 장관을 예편한 사람을 쓰고 있죠.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인이 해야 하는데 군 출신이 군복 벗고 하고 앉아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문민 정권의 이 위상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는 못하다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뭐냐면 현역이 해요. 그러니까 이 현역이, 이걸 군부가요, 내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육군 대신을 사임시켜요. 그러면 내각에 구멍이 나고 그걸 메꾸지 못하기 때문에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내각에 대한 비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제도인데 왜 그랬냐? 군대는 천황폐하의 군대다. 그래서 천황폐에게 직속된다. 이게 일본의 통수권. 그래서 참 일본이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수많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일본 내각이 전쟁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군부가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고 기정사실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내각이 승인하고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쟁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데, 군부의 독주를 이제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겁니다. 야마가타 아지토모가 만들어낸 개념 중에 희한한 개념이 있는데,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게 있어요. 주권선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본토 오키나와까지, 뭐 오키나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빴겠지만, 오키나와 멀리 지금 영토 분쟁이 되고 있는 오가사와 제도까지, 이제 거기까지가 주권선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익선이라는 건 뭐냐면 주권선을 유지하려면 이익선을 확고하게 확보가 돼야만 주권선이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 제국이 팽창한다는 건 뭐예요? 주권선을 팽창하는 거예요. 이익선 안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영향력에 뒀다가 주권에 포함시켜. 어디가 그렇게 됐습니까? 조선이나 타이완이나 사할린이. 자, 그렇게 되면 그게 새로운 주권선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새로운 이익선이 만들어져. 그 이익선을 확고하게 지키는, 가장 확고하게 지키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 이익선을 다시 주권선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또 그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선이 팽창하는, 끊임없이 팽창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빵! 터져버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더니 중일전쟁 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대륙 전체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중국의 저 동부지역 평야지대 한 절반쯤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남경정보 세우고 우물쭈물하면서 그 선에서 전쟁 멈추고 있었으면, 야, 우리 지금 일본 식민지였을지도 몰라. 일본이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지. 다행히 망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했던 건 이런 논리에 의하면은 주권선 이익선 이게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게 되는 거죠.